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을 정리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정리하는데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건데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농민들이 일으킨 봉기 중에 최대 규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 동학농민운동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정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동학농민운동. 농민들이 일으킨 건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동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동학은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인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1860년이면 세도 정치가 한창일 때거든요. 이 세도 정치 때 정치 기강도 문란하고 부정부패 심하고 백성들 살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홍경내난, 진주농민봉기 이렇게 살기 힘들 때 최재우가 경주 출신의 최재우가 만든 종교가 동학입니다. 동학의 교리는요, 인내천 사상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즉 인간평등을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인간평등을 외치는 이 동학은요, 조선에서 환영받았을까요? 탄압당했을까요? 조선은 유교국가로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신분 질서를 엄청 중요시 여기는 게 조선이죠. 유교사회. 거기서 평등을 외치는 동학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엄청난 탄압을 당하죠. 그래서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도 동학을 창시한 지 4년 만에 처형당해버려요. 하지만 인간평등이다 보니까 우리 민중들은 엄청 좋아했겠죠. 그래서 교세는 1대 교주였던 최재우 이후에 2대 교주였던 최시영에 의해서 점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던 게 동학입니다. 그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사건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인 거죠.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은 우리가 1894년 1월 달에 터져가지고 12월 달에 막을 내리거든요. 1년 동안 벌어진 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을 4단계로 구분 지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고부농민 봉기 단계, 고부밀란 단계라고도 하죠. 그리고 1차 봉기, 전주하약, 2차 봉기, 요렇게 4단계로 정리를, 구분을 짓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 1단계 고부농민 봉기 단계로 들어가 보면 이 고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북도의 정읍쯤 되는데 이 고부 지역에 있는 군수, 사또죠. 고부 군수 조병갑의 행포가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요. 주도했던 인물로는 녹두장군 정봉준이 있고요. 정봉준이 중심이 돼서 우리 농민들이 조병갑, 고부 군수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던 게 조병갑이에요. 이게 이제 고부 농민 봉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조정에서 이 고부 농민 봉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고 안핵사 이용태를 내려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부 지역으로 와가지고요, 우리 농민들을 이제 이 고부 농민 봉기를 재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 농민들의 삶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탕가놀이들의 행포는 점점 심해지고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뜯어 고쳐야 되겠는데 훌륭한 관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삶을 안정되게 바꿔주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던 우리 농민들은요, 직접 서울로 치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왕이 있는 서울로 가서 왕에게 이런 잘못된 점들이 많으니 뜯어 고쳐 주시오 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전라도에 있는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서울로 징겨가는 사건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죠. 이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때문에 1차 봉기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제 서울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농민들이 북상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 정부 관군들은 당연히 이 농민군들을, 동학농민군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관군들과 우리 농민군들이 이제 여러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첫 전투, 최초의 관군과의 전투가 황토현 전투라는 데가 있습니다. 황토현 전투. 이 황토현 전투를 승리를 하고요. 전라남북도를 완전히 휘어잡았던 게 동학농민군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점령을 해버리게 되냐면 당시 전라도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전주인데 이 전주를 점령해버리는 게 농민군이에요. 여기까지가 1차 봉기거든요.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겁니다. 자, 전라도에서 가장 큰 대도시인 전주가 농민들 손에 넘어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민시정권이요 다시 한번 청나라한테 군대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아산만, 충남 아산만에 이제 군대를 이제 파병해갖고 들어온 거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또 거의 10,000명가량이 우리나라에 또 군대를 집어넣거든요. 청나라한테 하는 말이 너거 약속 위반이다 이겁니다. 청나라 너거 약속 안 지키고 한반도에 우리 조선에 군대 넣었으니 우리 일본도 군대를 넣겠다 이겁니다. 이게 저번 강좌에서 말씀드린 건데 텐진조약인 거죠. 갑신전변 결과로서 텐진조약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국의 군대 철수시키고 다시 우리 조선에 파병할 때는 통보를 하자 이거죠. 근데 청나라가 통보를 하지 않고 군대를 집어넣었으니 우리 일본도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땅덩어리에 일본 군대 들어와 있고 청나라 군대 들어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1차 봉기 단계에서 정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못 살겠다. 잘못된 것들 좀 뜯어고쳐 달라 하면서 봉기를 일으키고 있고요. 남의 나라 군대는 우리나라에 주둔을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조선 정부 관료들이요, 이제 나서는데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파병을 해서 들어온 이유가 우리 농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농민들을 진정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 농민들이 이제 더 이상 봉기를 일으키지 못하게끔 하고 난 이후에 이 청나라랑 일본한테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정부 관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전주로 내려와요. 이게 지금 이제 전주 하약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정부 관료들과 농민군들이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봤겠죠. 이제 관료들이 농민들아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봉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 우리 농민들이 하는 말이 우리들의 개혁 요구사항을 임금에게 바치고자 한다. 그게 패전개혁 12개조라는 거거든요. 12가지 개혁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들이 우리 농민들한테 하는 말이 전주 이상으로 이제 더 이상 봉기를 일으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전주하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부 관료들과 농민들이 전주하약을 체결하고 있을 당시에 일본군은요, 우리 조선에서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왕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까지가 전주하약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우리 고종,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세자죠. 세자까지 감금해 놓고 위협을 가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주하약 단계고요. 우리 농민들도요, 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 왕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이 생각한 게 이겁니다. 우리 지금 임금은, 우리 조선의 왕은, 고종은 우리들의 요구사항, 패전개혁 12개조 있죠.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뜯어고치기도 지금 바빠야 될 사람인데 일본군한테 협박, 위협당하고 있으니 우리 농민들의 개혁 요구사항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서울로 치고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일본 애들을 싹 몰아내고 우리 농민들의 개혁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자 하면서 다시 봉기를 일으킨 게 2차 봉기입니다. 이 2차 봉기에서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전라도를 중심으로 동학교도들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봉기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충청도에도 동학교도들이 있겠죠. 같이 연합을 해서 서울로 치고 올라갑니다. 서울로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충남 공주 우금치라는 곳이 있어요. 우금치라는 고갯길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농민군이 정부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랑 맞닥뜨리게 돼요. 우리 농민군들은 정부 관군들과 싸워서는 승승장구했는데 일본군은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게
무기를 자랑하는 게 일본군입니다.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완전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공주 우금치 전투가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동학농민운동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1894년에 터졌던 동학농민운동에 1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4단계로 고부 밀란 단계, 1차 봉기, 전주하약, 2차 봉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또는 의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봉건적 그리고 반외세적 민족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봉건적, 반외세적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요. 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농민군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 패전개혁 12개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12개조니까 12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비문서를 소각해달랍니다. 노비문서를 소각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즉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신분제 폐지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 균등 분배 또는 토지 균등 분장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마디로 토지 개혁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토지를 우리 농민들한테 나눠달라는 거죠. 분배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게 해달라. 토지 개혁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외세 배척이에요.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엄징하겠다. 외와 통하는 자 엄징하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볼 때 일본도 외세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외세 또는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 세력들을 싫어하거나 반대하거나 반외세 또는 우리 지금 열강들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다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침략을 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외세, 반침략적 성격도 보여주는 게 패전개혁 12개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3가지. 그러면 잘 보십시오. 노비문서를 소각해달라. 토지개혁해달라. 이걸 통해서 볼 때 지배층, 피지배층이 존재를 하고 있는 사회를 봉건사회라 하지 않습니까?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고 토지개혁을 주장하는 것을 봤을 때 반봉건, 봉건사회에 반대한다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외와 통하는 자 엄징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반외세적 성격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전개혁 12개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3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봉건, 반외세적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전개과정 4단계로 정리하는 거 꼭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패전개혁 12개조 내용 중에 3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반봉건, 반외세적이다. 까지 하시면 동학농민운동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강좌 때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었던 갑오개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